43화 조조와의 정면 대결. 한중으로 향하는 길은 험준했고 전투는 시작부터 치열했다. 조조가 자랑하는 명장 하우영과 장압은 거미줄처럼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비의 군대를 맞았다. 매일같이 피가 강을 이루고 시체가 산을 쌓았다. 주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적의 방어가 너무나 견고합니다. 우리 군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회의장에서는 매일같이 비관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장수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피로가 역력했다. 유비는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으며 지도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조조, 역시 내 놈은 다르구나. 내 놈의 부하들은 내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그 어떤 적보다도 강하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그의 가면 아래에서는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익주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을 건 도박. 만약 여기서 패배한다면 그는 재기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가면의 내구도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주군, 정군산을 먼저 쳐야 합니다. 법정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군산은 한중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하우연만 무너뜨린다면 한중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우연은 조조 군에서도 손꼽히는 맹장이다. 누가 그를 상대할 수 있단 말인가. 유비가 고뇌하며 말했을 때 회의장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늙은 장수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전노장 황충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황충의 나이는 이미 1흔에 가까웠다. 황 장군, 그대의 용맹은 의심치 않으나 나이가 너무 많소. 이번 싸움은 주군, 늙었다고 칼이 무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늙은이에게 마지막으로 주군을 위해 큰 공을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하우연의 목을 베어 주군의 발 아래 바치겠습니다. 황충의 기세는 젊은 장수들보다 더 뜨거웠다. 유비는 그의 눈에서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를 보았다. 좋다. 그대에게 맡기겠다. 부디 몸조심하게. 황충은 법정의 계책에 따라 군사를 이끌고 정군산으로 향했다. 그는 일부러 약한 척하며 하우연을 산 아래 평지로 유인했다. 기세가 오른 하우연이 방심하고 달려드는 순간 산 위에서 황충의 본대가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내려왔다. 하우연, 내 놈의 목을 받으러 왔다. 황충의 칼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고 천하의 명장 하우연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하우연의 전사 소식은 장안에 있던 조조에게 직접 보고되었다. 보고를 들은 조조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묘제, 하우연의 자가 죽었단 말인가. 유비, 이 돗자리 짜던 놈이 감히 나의 팔 하나를 잘라냈단 말인가. 조조는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그는 즉시 수십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유비를 치기 위해 한중으로 달려왔다. 천하의 패권을 쥔 두 영웅의 정면 대결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조조의 대군이 도착하자 유비의 진영은 공포에 휩싸였다. 주군, 조조가 직접 왔습니다. 군사의 수가 우리보다 몇 배는 많습니다. 일단 후퇴하여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장수들이 모두 후퇴를 간언했다. 하지만 유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성벽 위에서 저 멀리 보이는 조조의 거대한 군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나는 평생을 저 자에게 쫓기고 저 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 나는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허리에 칼을 뽑아들었다.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조조의 오만한 콧대를 반드시 꺾어버릴 것이다. 나와 함께 죽을 자는 나를 따르라. 그의 외침에 모든 장수들의 가슴에 불이 붙였다. 유비는 조조의 대군을 앞에 두고 평생을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치욕을 폭발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44화 한중왕 유비 최고의 전성기. 조조와의 싸움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조조는 압도적인 병력을 퍼부었지만 유비는 제갈량과 법정의 지략을 바탕으로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조우는 신출귀몰하게 적의 보급로를 끊었고 장비와 마초는 조조의 본진을 위협하며 그를 괴롭혔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조조는 지쳐갔다. 군량은 떨어져 갔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한중은 그에게 마치 닭갈비, 계륵과 같았다. 먹자니 살이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그런 땅이었다. 철수한다. 마침내 조조는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평생의 숙적에게 처음으로 정면 대결에서 패배했다는 굴욕감을 안고 쓸쓸히 군대를 돌렸다. 조조가 물러갔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조조를 이겼다. 유비의 진영에서는 하늘을 뒤흔드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돗자리를 짜던 청년이 평생을 쫓기던 패배자가 마침내 천하의 주인인 조조를 꺾은 것이다. 유비는 성벽 위에서 철수하는 조조의 군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가면 아래 수십 년 묵은 감정의 응어리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다. 보았느냐, 조조. 이것이 너에게 멸시받던 나의 힘이다. 이것이 네가 비웃던 나의 형제들의 힘이다. 승리의 감격도 잠시, 그는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가면이 깨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조조와의 정면 대결에서 버티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정신력을 남김없이 쏟아부었던 것이다. 가면의 내구성은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익주로 개선한 유비를 향해 모든 신하와 장수, 그리고 백성들이 엎드려 외쳤다. 주군께서는 조조를 물리치고 한나라의 영토를 되찾으셨으니 마땅히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부디 한중왕의 자리에 오르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유비는 몇 번이고 사양하는 척했지만 결국 그들의 뜻을 받아들였다. 성대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유비는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옥좌에 앉았다. 그의 아래로 제갈량,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을 비롯한 수많은 공신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한중왕 전하, 만세, 만세, 만만세. 백성들의 함성이 온 땅에 울려 퍼졌다. 돗자리를 짜던 청년, 평생을 떠돌던 나그네, 모두에게 무시당하던 패배자가 마침내 왕이 된 순간이었다. 그의 인생 최고의 전성기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유비는 홀로 옥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에 쓴 가면을 만졌다. 그의 손끝에서 분명하고 섬뜩한 균열의 감촉이 느껴졌다.
수십 년간 그의 분노와 치욕을 먹고 자란 가면이 마침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아무 표정 없이 텅 빈 궁전을 바라보았다. 최고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파멸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45화 가면의 첫 번째 균열. 한중왕의 자리는 영광스러웠지만 동시에 얼음처럼 차가운 감옥이었다. 유비는 매일같이 자신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수많은 신하와 장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 그리고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인가? 모두의 위에 서는 것, 모두를 내 발 아래 두는 것. 그는 옥좌의 팔걸이를 천천히 쓸었다. 단단하고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침소에서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는 인자하고 위험 있는 한중왕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유비는 알고 있었다. 저것은 진짜 자신의 얼굴이 아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가면 위를 만져보았다. 즉위식 날 밤에 느꼈던 그 미세한 균열. 손끝의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틈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금이 갔다. 수십 년간 자신의 모든 분노와 치욕, 굴욕감을 삼켜주던 가면. 조조를 꺾는 그 순간까지 버텨주었던 가면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분노가 치밀 때마다 이 가면이 자신을 막아주었다. 치욕을 느낄 때마다 이 가면이 자신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만약 이 가면이 부서져 버린다면, 이 안에 갇혀있던 수십 년 묵은 괴물이 밖으로 뛰쳐나온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온화한 눈빛 뒤에 숨겨진 검고 끈적한 무언가가 자신을 비웃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시종에게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쓸모없는 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순간 막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제갈량을 포함한 모든 신하들이 경악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유비 역시 자신이 내뱉은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가면의 통제를 벗어난 날 것 그대로의 분노였다. 가면이 뒤늦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득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허허, 내가 잠시 피곤하여 실언을 했구나.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다. 어서 물러가 쉬거라. 시종은 울상이 되어 허둥지둥 물러났다. 신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제갈량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유비를 향해 있었다. 방금 전하의 눈빛은 유비는 아무렇지 않은 척 회의를 계속했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강물처럼 흘렀다. 위험했다. 아주 위험했어. 통제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이 가면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이전보다 몇 배는 더한 정신력을 소모해야 했다. 한중왕이라는 영광의 무게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가면의 공포가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조에서 급한 정갈이 도착했다. 전하, 관 장군께서 조조의 번성을 치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우금의 7군을 수몰시키고 명장 방덕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승전보였다. 장수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유비의 입가에도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내 아우다. 운장의 용맹은 천하제일이구나. 하지만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제갈량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다. 전하, 이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관 장군의 성정은 너무나 강직하고 오만합니다. 지금 그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니 분명 주위에 적을 얕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강동의 손권을 조심해야 합니다. 걱정 마시오, 군사. 운장도 생각이 있을 것이오. 그리고 손권 따위가 감히 우리 형주를 넘보겠소. 유비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그의 귀에는 그 어떤 충고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의 가면 위로 두 번째 균열이 희미하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46화 무너지는 형주성. 관우의 승전보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날아들었다. 그의 군대는 조조가 직접 보낸 서황의 군대마저 격파하고 허도 바로 앞까지 진격할 기세였다. 조조는 겁을 먹고 수도를 옮길 생각까지 했다. 유비는 매일같이 연회를 열며 승리를 자축했다. 보아라, 나의 아우가 조조의 숨통을 끊기 직전이다. 천하 통일이 멀지 않았다.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다. 가면은 그의 이런 오만한 감정에는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부추기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핏빛 노을이 지는 저녁이었다. 봉화병 하나가 숨이 넘어갈 듯 달려와 유비의 앞에 쓰러졌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강동의 영웅이 상인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형주를 기습했습니다. 성을 지키던 미방과 부사인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여 지금 형주는 강동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무엇이라. 유비의 귀에 들려온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아우 운장이 지키는 형주가 어찌 그리 허무하게. 그의 이성은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며칠 뒤 더욱 끔찍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관 장군께서 퇴로가 막힌 채 맥성이라는 작은 성에 고립되셨다고 합니다. 구원병을 보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구원병을 보내라. 당장. 상용의 유봉과 맹달에게 명하여 즉시 맥성으로 달려가라고 전하라. 유비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제갈량과 다른 신하들이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다. 전하, 진정하십시오. 지금 흥분하시면 모든 것을 그르칩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닥쳐라. 내 아우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나더러 진정하란 말이냐.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가면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시뻘건 분노가 그대로 드러났다. 모두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유비의 가면 전체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쩍쩍 퍼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며칠 동안 피를 말리는 시간이 흘렀다. 유비는 잠도 자지 않고 갑옷도 벗지 않은 채 맥성 쪽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는 기도했다. 제발 내 아우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전령이 도착했다.
전령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유비의 발 아래 작은 상자 하나를 내려놓았다. 유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여전히 분노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관우의 머리가 들어 있었다. 유비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파삭. 그 순간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가면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왼쪽 눈 부분에서 시작된 균열이 마침내 가면 전체로 번지며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다. 47화 고립된 영웅. 차가운 겨울비가 맥성의 허물어진 성벽을 적셨다. 관우는 성로 위에서 홀로 서서 성을 포위한 강동의 군대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형주를 호령하던 그의 깃발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수만 명에 달하던 정예 병력은 이제 수백 명이 굶주린 폐잔병으로 변해 있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청룡원 월도를 휘두르며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추위와 허기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믿었던 부하 미방과 부사이는 등을 돌렸고 교활한 영웅의 계략에 빠져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형주를 하룻밤 사이에 잃었다. 아버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군사들의 군량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아들 관평이 핏기 없는 얼굴로 다가와 말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아직이다. 관우는 굳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상용의 유봉과 맹달. 그들은 형님의 양아들이고 나의 조카나 다름없다. 그들이 구원병을 이끌고 오면 이 포위망을 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는 가장 용맹한 부하인 요하를 불렀다. 요하야, 너의 목숨을 걸고 이 포위망을 뚫어라. 그리고 상용으로 가서 유봉에게 전하라. 그의 숙부가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당장 군사를 이끌고 나를 구하러 오라고. 만약 그들이 지체한다면 내가 살아서 돌아가 군법으로 목을 벨 것이라고. 장군, 소장, 목숨을 걸고 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요하는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핏길을 열어 상용으로 향했다. 관우는 그가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며 신락 같은 희망의 모든 것을 걸었다. 며칠이 지났다. 성 안의 군사들은 이제 말가죽을 씹고 쥐를 잡아먹으며 버텼다. 하지만 상용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단 한 명의 구원병도 오지 않았다. 왜? 어째서 오지 않는 것이냐? 관우의 마음속에서 희망이 조금씩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포위망을 뚫고 겨우 돌아온 한 병사가 울부짖으며 보고했다. 장군, 요하 장군께서 상용에 도착했으나 유봉과 맹달이 구원병을 내어주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이 작고 민심이 불안하여 움직일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장군을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관우의 등 뒤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성벽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이자 세상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다. 나를 버렸다고. 형님의 아들이, 이 조카놈들이 죽어가는 나를 버렸단 말인가.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하하하, 그렇구나. 결국엔 나 혼자였구나. 그는 더 이상 구원병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남은 수백 명의 병사들을 모았다. 들어라. 우리는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밤 서쪽 길을 뚫고 익주로 간다. 형님께로 돌아간다. 병사들의 눈에 마지막 불꽃이 타올랐다. 그날 밤 관우는 아들 관평과 함께 남은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사투를 위해 달려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이미 강동의 복병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창칼, 비명과 함께 병사들이 쓰러져 나갔다. 관평마저 그의 눈앞에서 적의 칼에 쓰러졌다. 평하, 관우가 절규하며 청룡원 월도를 휘둘렀지만 그의 몸에도 이미 수십 개의 상처가 나 있었다. 그는 결국 적의 덫에 걸려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수많은 병사들이 그를 겹겹이 둘러쌌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았다. 빗물이 그의 얼굴에 흐르는 피와 눈물을 씻어내렸다. 형님, 익더가. 그의 눈앞에 도원에서의 맹세가 스쳐 지나갔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기를 원한다. 나는 항복하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청룡원 월도를 고쳐 잡았다. 나는 한나라의 장수, 관훈장이다. 그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십 개의 창이 그의 몸을 꿰뚫었다. 48화, 찢어지는 마음, 관우의 전사. 유비의 비명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영혼 자체가 찢어지는 듯한 절규였다. 그는 상자 안에 담긴 아우의 머리를 차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졌다. 파지지직. 그의 얼굴 위에서 수십 년간 그를 지탱해 주었던 인이의 가면 이 유리처럼 깨져나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왼쪽 눈 부분에서 시작된 균열은 거미줄처럼 번개같이 퍼져나가 가면 전체를 산산조각 냈다. 가면의 파편들이 그의 얼굴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가 바닥에 흩어졌다. 전하, 정신 차리십시오. 전하, 제갈량과 신하들이 경악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유비는 눈을 부릅뜬 채 허공을 보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인자한 군주의 얼굴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가면 아래에 억눌려 있던 순수한 분노와 증오, 슬픔이 뒤섞여 흉측하게 일그러진 낯선 사내의 얼굴이었다. 그는 아우의 이름을 부르다 말고 입에서 피를 토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비는 자신의 침상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제갈량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전하, 깨어나셨습니까? 유비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는 듯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검붉은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가면이 사라진 맨살의 감촉.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차가웠다. 숨권, 여몽.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이전의 온화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긁어내는 듯한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다. 제갈량이 앞으로 나서며 간절하게 말했다. 전하, 지금은 슬픔을 거두고 대업을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필시 조조와 송권이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계략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동을 친다면 조조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 됩니다. 부디 이성을 찾으소서. 유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갈량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서 제갈량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성, 유비가 비웃었다. 나의 아우가 죽었다. 나와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나의 형제가 저 오만한 쥐새끼들의 손에 목이 잘렸단 말이다. 그런데 지금 나더러 이성을 찾으라고. 그는 침상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자신의 갑옷이 걸려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대업, 천하 통일,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다. 그는 차가운 갑옷을 직접 자신의 몸에 꿰어 맞추기 시작했다. 나는 오직 복수만을 원한다. 송권의 목을 베고 영웅의 시체를 찢어 내 아우의 영전에 바칠 것이다. 강동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자멸의 길입니다. 신하들이 모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말렸다. 유비는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상고검을 뽑아 들었다. 막는 자는 누구든 뵐 것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황실의 부흥도 백성의 안위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피에 굶주린 복수귀의 광기만이 서려 있었다. 수십 년간 가면 속에 갇혀있던 진짜 유비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